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5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익한 IT 소식을 전해주실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민섭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별거 없으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는 뭐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지만 대구 잠깐 갔다 왔습니다. 대구. 우리 송민섭 IT 바리스타의 고향 대구. 사실 저도 예. 서울 올라오고는 대구를 자주 못 가서. 그렇죠. 고향 내려가시죠. 네. 죠 대구가 고향인데 어디 동이세요? 고향이? 저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큰 동일 거예요. 대명동이라고요. 대명동. 이름도 크게 네. 느껴지네요. 저는 대명동. 거기가 9동까지 있거든요. 10동까지인가? 10동까지 있어요. 대명 10동까지 있어요? 네, 까지인데, 서울의 한 9 정도 크기예요. 야, 그럼 이런 말 좀 우스갯소리인데, 부자 동네네요, 결론은. 부자 동네는, 옛날에는 부자 동네였다고. 예. 요즘은 안 그래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송민수 IT 바리스타 고모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담이었고요. 이번 주는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소식은, 네. 갤럭시 S10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예, S10 출시됐죠. 갤럭시 S10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블록체인이 또 나오네요, 여기서.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네. 하는 우리말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토종 인공지능의 한국어 겨루기네요. 쉽게 말하면. 네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랐는지 네.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는 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바이러스나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으실 텐데 그렇죠.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암호화폐 소식입니다. 네네. 저희가 여러 번 암호화폐를 잘 모르면서 투자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긴 수차례 했는데 경고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네. 투자 쪽이 아니고 그냥 암호화폐를 일상생활에서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서 내용 준비했고요. 화폐로서 가치 기능을 부여한다 이거죠? 네, 사실 예전에는 그걸 이용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가입도 어렵고, 네네. 그걸 글쎄,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어려웠는데, 네. 최근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갤럭시 S10. 예. 네, 요거는 지금 화면 앞에 보면 이제 전면 카메라들 스크린 안에 구멍을 살짝 뚫어서, 예. 숨긴 디자인, 그걸 되게 이슈가 됐고요. 또 다른 이슈 하나가, 네.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고 있다.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에서 암호화폐 탑재했다는 거는 향후 암호화폐가 스마트폰에 탑재될 확률이 다른 회사 스마트폰에 탑재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저희가 간단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교통을 이용할 때 네. 교통카드를 대신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암호화폐까지 더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화의 촉발이라고 생각되네요. 네, 갤럭시 S10에는 블록체인 키스토어 그리고 블록체인 월렛이라는 이제 두 가지 앱으로 이제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구현했다고 하고요. 네. 전자서명이나 이런 거 없이 쉽게 저희가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푸는 것만으로 암호화폐를 이제 송금하거나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걸 통해서 더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또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와 또 동시에 또 이제 최근에 국민 메신저 이제 카카오톡. 네네네. 에서도 이제 6월부터 암호화폐 전송 기능을 추가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요? 야, 그러면은 대중화가 급격히 될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가. 그죠. 카카오톡은 사실 이미 카카오페이라는 기능을 가지면서 친구들 간의 이제 송금 기능을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도 역시 암호화폐 기능을 일부 추가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일론 대기업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보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암호화폐를 이렇게 대기업에서 띄우는 이유가 있나요?
암호화폐가 사실 저도 이렇게 딱 와닿는 개념은 아닌데요. 네네네. 이게 처음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암호화폐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발견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거네요, 시장을.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도 넣고 메신저에도 넣고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는 암호화폐라는 걸 잘 모르면서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아직도 암호화폐는 이름 이제 화폐라고 붙어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통화 기준이 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보증을 해주는 돈은 아닙니다. 그걸 네,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보기엔 대중화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는 커피숍, 쇼핑몰 이런 게 이제 등장하긴 했지만 실제 그 상점에서 암호화폐를 결제하는 손님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능은 있지만 아마 없을 거예요. 암호화폐 단위가 왜냐면은 들쭉날쭉한데 그걸 어떻게 결제를 받겠어요, 또 업체에서.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받고 있는 월급도 암호화폐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만져보지 실제 제 손에는 들어오는 건 없지만, 급여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제 카드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화폐라는 건 사실 보면, 교환 가치를 의미하는 거지, 사실 그 화폐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교환을 할 수 있는 걸 얼마큼 할 수 있냐, 또 그 교환을 할 수 있는 거를 어떤 거에서 어떤 기관에서 보장해주냐, 나라에서 보장해주면 그렇죠? 화폐가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일한 기준이 되면 그렇죠. 그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대기업에서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니까 어느 정도 그죠? 대중의 신뢰를 좀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 이제 불신이 가득했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네. 어쨌든 이게 미래 먹거리라고 하니까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네요. 투기 말고 그냥 사용으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쓴다는 이제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채팅 서비스에도 들어가니까 대중화는 좀 더 가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우스갯소리인데 전 세계 기축통화는 달러 아닙니까? 네. 달러가 그래서 엄청난 무시막지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암호화폐는 한국 암호화폐로 세계 기축통화를 하면 어떨까? 이상한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인공지능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우리말 대회가 열렸었다고 합니다. 그 영어로 보통 인공지능 하는 거는 영화나 이렇게 많이 보는데 한국어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문제를 내고요. 거기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IBM 같은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그건 동일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말을 이용한 대회가 열렸는데요. LG CNS에서 이제 개최를 했고요. LG에서요? 네. 이 시험 방식이 우리가 사람들이 시험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어떤 식이냐면은 시험 기간 3개월 동안은 주어졌다고 하고요. 시험 기간 동안 LG CNS가 제시한 수만 개의 한국어 문장을 학습해야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학습 능력 테스트네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약 170만 개 정도의 단어를 파악해야 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 치면 시험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그 시험 기간을 끝내면 만들어진 AI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면 이제 시험 문제를 실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바로 점수가 나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약 3,800여 개의 주관식 문제를 10분여 만에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험 문제. 안 되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커트라인이 있는데요. 82.99 점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성인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려면
91.2점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높은 커트라인인데 이거 통과가 할 수 있나요? 자, 그런데 결과가 네네. 이번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네. 그리고 광주 과학기술원 네. 등 한 15개 정도 팀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예. 네이버가 92.42, 92.42. 예. 네, 카카오가 92.1점을 맞췄다고 해서요. 이 점수면 아까 말씀드린 커트라인은 상회했고요. 네. 또 성인 수준의 언어 능력을 이미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네. 갖고 있다는 거죠. 이미 네이버, 카카오의 인공지능은 뭐 수준이 좀 높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네.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지원하면서 그 어디인지 그 알리지는 않은 그 익명의 시험 예.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다 1등을 차지했는데 그래요? 94.08점을 야, 맞았습니다. 어디죠? 거기 그게 궁금하네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건 익명으로 시험을 지원했기 혹시 때문에 구글 아닐까요? 어딘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정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뛰어넘을 정도의 기술력이라면 대단한 업체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구글이라면 구글 이름을 내고 시험을 봤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점수가 낮다. 낮으면 개망신이잖아요. 예, 진짜.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 예.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시험 봤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인공지능이라 해서 뭐 두뇌나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알고리즘을 조합하는 프로그램에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빨리 학습을 하고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아내느냐 이 것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3,000여 개, 그렇죠. 3,800여 개 주어진 문제를 10분 만에 풀어내는 정도의 실력이라고 또 하니까 조금 더 이해를 돕자고 하면 보통 이제 컴퓨터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틀리냐 그런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입력을 이제 인간이 하느냐 스스로 네. 알아서 입력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느냐 네, 그 차이인 맞습니다. 거죠. 키보드 자판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 차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인간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네. 하여튼 뭐 인공지능이 날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니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니 좀 뭐 그건 안도가 되고요. 다만 또 1등을 찾지 못했다는 게 그게 또 외국 기업이라면 참,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네. 예. CNS는 이번 이제 첫 시험을 이후로 시험의 난이도를 좀 더 높여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의 실력 검증에 네. 변별력을 더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 아이디어인데 네. 현재 우리 한국어로 하지 말고 네. 사실은 한국어가 이렇게 뭐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옛날 조선 시대하고 고려 시대에 썼던 고문학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던 그 문자가 있으니까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이후에 그 나왔던 그 말 한글은 이제 발음을 기록해 놓은 거니까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한국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기에 뭐 우리나라 하면 지금 우리나라라고 읽지만 그때 당시에는 표기도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읽는 것도 이렇게 읽었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발음대로만 보면. 네. 네. 그런 걸로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은 한국 아이의 뭐 인공지능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고전에 사실 또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들이나 지혜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걸 한 번 더 꼬아서 또 프로그램에 한 번 더 학습을 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굉장히 뭐 난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인공지능의 발전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인간들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네,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시죠. 네. 요즘 뭐 다들 똑똑한 컴퓨터 한 대씩 다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죠. 그렇죠. 스마트폰인데요. 근데 여전히 그 바이러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제 인식 부족 상황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저도 뭐 바이러스를 좀 한다고 깔아놨지만 업데이트 등 검사 등 이게 뭐 쉽지 않아요. 귀찮고. 이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한 개발업체가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치료해주는 프로그램 250종을 테스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흥미롭네요. 네, 약 악성 코드 한 2,000종의 악성 코드를 예, 이제 예. 탐지하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네. 실수 없이 30% 이상 잡아낸 백신이 예. 250종 중에 80종 뿐이었다고 하고요. 30개를 잡아내는데도 그밖에 없나요? 30%. 야, 30%를 잡는데도 다 잡는 것도 30%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아니고. 야. 그 30% 미만이거나 아니면은 실수로 탐지하지 말아야 될 코드를 탐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 깔아도 거의 뚫린다고 봐야 되네요. 맘만 먹고 이렇게 악성 코드 깔면. 구글 플레이 등록된 예.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자체가 네네. 거의 무용지물인 그러니까 시스템이죠. 이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30%가 뚫린다는 건 의미가 없는 수치인데. 이게.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백신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예. 그 백신 프로그램이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 광고 프로그램이에요. 사람들의 개인정보, 사람들이 어떤 앱을 이용하는지, 그렇네. 또 어떤 위치로 이동하는지.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그게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중국에서 개발된 앱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요즘에 그 틱톡이라고 하는 게 짧은 영상 만드는 틱톡. 앱이 인기거든요. 몇 분짜리 짧게 올려갖고 하는 그런 거. 맞습니다. 네. 그 TV나 드라마 같은 데서 유명한 대사들을 배경음악으로 깔아주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유도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하는 앱인데요. 예. 최근에 이 앱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누르고 인기 앱으로 막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앱에 중국 개발 회사가 그 써놓은 이용 약관을 자세히 보면은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중국의 그 개발 회사뿐 아니라 중국 정부까지도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이용 약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한 줄이 들어가 있네요. 무시무시한 한 줄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이름이나 이런 걸 가져가진 않아요. 하지만 그 휴대폰마다 고유 식별 번호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고유 식별 번호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의 영상을 찍었는지 또 위치 정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촬영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국가 안보나 아니면은 국가 지도자들이 이 핸드폰이 그렇게 통화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국가 원수끼리라도 맞습니다. 통화할 수도 있는 거고 밑에 그렇죠? 뭐 장군이나 고위직에 이제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거 그런 게 다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고위직들은 몇 시에 어디에 있는 위치 정보까지도 되게 민감한 상황일 수 그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 운명을 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위치 추적 그렇죠. 여부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 간의 불법 영상 촬영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촬영된 불법 영상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 개발회사나 중국 정보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다 다운받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해킹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핸드폰을 내가 들고 다니고 뭐 은밀한 장소에 가서 핸드폰을 놓으면 그 핸드폰을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켜고 녹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끄고 그걸 전송받아서 얘 뭐 했나 무슨 말 했나 무슨 행동을 했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무서운 거죠. 더군다나 그걸 온라인 SSN의 스마트폰에 띄웠다? 카톡방이나 이런데 그럼 100% 노출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요. 세상에 무서운 세상이 많네요. 저는 이거 30% 이하로 밖에 못 찾는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스마트폰에 깔았던 이런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은, 백신은 뭐 무용지물이 없다는 얘기. 괜히 그냥 마음의 심리적 안도감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그렇죠. 아이고, 큰일이네. 그래서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제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됐지만, 아직은 이제 스마트폰 안에 어떤 파일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그게 어디 스마트폰 정리해서 이렇게 앱을 갖다가 이제 정리하면 끄지 않습니까? 끄는 거 보여주잖아요. 네. 좀 이렇게 많이 열렸나? 나 열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을 또 타겟으로 하는 다양한 범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변에 스마트폰 교육을 해주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시, 구, 아니면 각종 교육센터 네. 이런 데 좀 찾아가셔서 배우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정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스마트폰 제조사의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저 서비스센터 들고 가서 이제 네. 그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네. 부분들 좀 점검해달라라고 하면 점검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스마트폰을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받고 그러시면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누가 이제 스마트폰 하시는 분이 누가 전문가가 그러는데 스마트폰은 1년 이상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빨리빨리 바꿔버려야지 오래 쓰면은 안 쓸수록 이렇게 뭐 위험이 노출이 어좀 증가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앞에 첫 번째 소식 암호화폐 그리고 네. 뒤에 세 번째 소식 세 번째 소식 여기 바이러스 이렇게 해킹 네네.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해결 안 되면 암호화폐를 어떻게 믿고 쓰기가 좀 신용사회가 안 되죠. 어렵죠. 네. 이거 그래서 제가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거 개인이나 회사에 맡겨놓으면 안 되고 국가가 좀 나서서 바이러스나 보안 프로그램 좀 개발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겠고 다들. 저는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려드렸고 주의하시라는 걸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개인이 알아서 자기 스마트폰 자기가 보호해야 됩니다. 네. 오늘도 아주 유익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네. 유익한 소식 들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발사 송민석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황민호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